플로리다가 처음으로 수백 마리의 꾸로 소리를 야생에 풀어놓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에서 거의 너무 특별하고 믿기 힘든 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에버글레이즈 전역에서 은근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가 이 풍경에 도입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대담하고 놀라운 생태계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지도 몰라요. 늪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이 이야기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시작됐어요. 다 됐어. 이 문구는 2024년 초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퍼진 인증되지 않은 스크린샷에 나타났는데 야생동물 관리 당국자들 사이의 내부 이메일에서 나온 거라고 하죠. 거해 같은 시기에 여러 파이톤 사냥꾼들이 에버글레이즈에서 발견한 유해들이 익숙한 야생동물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했어요. 사진들은 흐릿했지만 논의는 빠르게 커졌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독립 블로그들이 이 메시지를 놀라운 이론과 연결지었어요. 플로리다가 몰래 허니배저를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장난스럽게 들리지만 환경 문제에 창의적인 접근으로 유명한 주에서라면 충분히 믿을 만하게 느껴졌어요. 침입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오랫동안 찾아온 터라 자연재해에서 가장 결의가 강한 동물 하나에 의지한다는 생각이 관심을 끌었죠. 한 기사에서는 결과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수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곧이어 남부 에버글레이즈 근처의 일부 제한구역이 서식지 복구 작업으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죠. 드론 취미가들은 밤에 토프를 가로지르는 빠르고 줄무늬가 있는 형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사냥꾼들은 습지에서 반짝이는 밝은 눈이 반사되는 영상을 공유하며 움직임이 낯설다고 말했어요. 목격 사례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커져갔답니다. 야생동물 당국자들은 모든 주장을 부인했어요. 그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서도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목격된 것들은 토착 동물과 일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다 됐어라는 문구는 온라인 토론에서 계속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파이톤 관리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풀어놓기 암호라고 봤죠. 일상적인 해명 외에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추측은 계속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디어는 현대 민속으로 자리 잡았어요. 허니배저가 플로리다의 대담한 새 동맹이 되어 균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중 얼마나 진짜인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창의력,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로 유명한 주의 정신이 어우러진 매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늪지대의 이상한 징후들. 사람들이 소문을 무시하기 시작할 무렵 늪지 자체가 무시하기 힘든 새로운 단서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보고는 콜리어 카운티의 한 사냥꾼에게서 나왔는데 파이톤 사체가 악어 행동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찢겨져 있었다고 해요. 곧이어 에어보트 가이드들은 둥지가 어지럽혀지고 파이톤 알들이 짓눌린 걸 설명했으며, 한 무리의 포획꾼들은 너구리나 바켓과 달리 5발가락과 깊은 굴 패턴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거의 낯선 거였죠. 처음에는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어요. 에버글레이즈는 종종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목격이 나타나면서 이상한 밤소리와 흰 줄무늬 등짝에 짧은 섬광이 보이자 현지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들은 진정하라고 촉구하며 보고된 것들은 아마 잘못 식별된 수달이나 스컹크일 거라고 제안했죠. 그러다 트레일 카메라가 진흙 위로 무언가를 끌고 가는 작고 튼튼한 생물의 짧고 흐릿한 영상을 포착했어요.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플로리다 허니배저 테이프로 알려지게 됐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논평을 하지 않았고,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전위원회는 그 영상을 결정적이지 않다고 불렀어요. 거의 동시에 파이톤 사냥꾼들은 일부 지역에서 뱀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걸 알아차렸고, 보통 계절을 버티는 많은 알들이 사라졌어요. 일부 생물학자들은 늪지가 다시 더 균형 잡힌 느낌이라고 말했죠. 캠퍼들이 운하 근처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쌍으로 움직이는
빠른 검정 흰색 형체를 보고하자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이야기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자들은 곧 이 주제에 대한 대응을 멈췄어요. 레인저들은 인정된 종만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새로운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죠. 일반 관찰자들에게는 또 다른 생생한 플로리다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늪지 근처 주민들은 변화를 느꼈죠. 에버글레이즈가 새롭게 활기차게 느껴졌고 플로리다의 허니배처 아이디어에 대한 초기 농담들은 사라졌어요. 소문이 작은 부분이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야생이 다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대담한 노력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뀌는 조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몇 달 동안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 정말로 허니배처를 풀어놓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그냥 또 하나의 생생한 늪지 전설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유출 정보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작은 환경 포럼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보전위원회의 내부 메모처럼 보이는 문서를 게시했어요. 그 문서에는 R-18이라는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있었고 미세 추적 장치, 통제된 방사구역, 그리고 포식자 상호작용 연구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는데 그러다가 송신기 목걸이를 한 허니배처가 죽은 파이톤 옆에 있는 흐릿한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사진이 기자들과 환경 작가들을 끌어들였고 곧 오퍼레이션 배처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됐죠. 소식통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대량 방사가 아니라 에버글레이즈의 파이톤이 많은 지역에 소규모 허니배처 그룹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현장 연구였어요. 각 동물에는 GPS와 건강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연구자들은 움직임, 먹이, 그리고 만남을 기록했어요. 목적은 이 두 포식자가 서로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거였죠. 초기 데이터가 진짜라면 빠른 변화가 나타났어요. 6달 안에 모니터링 지역의 파이톤 둥지가 거의 30% 가까이 줄었고 새끼 생존율도 떨어졌어요. 드론 영상에는 허니배처들이 둥지를 습격하고 어린 뱀을 사냥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곧 토끼, 주머니쥐, 여우 같은 작은 포유류들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연구자들은 허니배처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발견했어요. 주로 근처와 빽빽한 식생지에 머물며 대부분 야행성으로 변했죠. 뱀과 작은 파충류에 집중하는 모습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더 넓은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진실은 간단할지도 몰라요. 플로리다가 수백 마리의 허니배처를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아마도 몇 마리만 풀어놓았을 거예요. 오랜 투쟁에 영향을 주고 에버글레이즈가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돕기 딱 그만큼만요. 죽지 않는 침입자. 플로리다가 왜 이런 걸 고려했을지 이해하려면 에버글레이즈가 처음 변하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수십 년 동안 플로리다의 버마비단뱀과의 투쟁은 길고 힘든 노력이었어요. 한때 토착 야생동물로 활기찼던 에버글레이즈가 점점 눈에 띄게 조용해졌죠. 2000년대 초반쯤 현지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꼈어요. 뒷길에 토끼가 줄고 운하 근처 너구리가 적어지고 사슴 목격이 드물어졌어요. 그 고요함이 생태계에 명확한 변화를 나타냈어요. 파이톤들은 별로 주목받지 않고 도착해서 플로리다의 다양한 외래종 속에 섞여들었어요. 20세기 후반에 애완동물 거래로 인기가 많았죠. 보기엔 멋졌지만 성체가 되면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주인들이 부담스러워져서 일부를 풀어놓았고 다른 일부는 1992년에 허리케인 앤드류가 번식시설을 파괴하면서 탈출했어요. 이들은 습지에 빠르게 적응했죠. 당국이 문제의 규모를 깨달을 무렵엔 이미 개체수가 폭발했어요. 이장 능력이 뛰어나고 번식력이 강한 뱀들이 늪지를 통해 퍼졌어요. 한 마리 암컷이 거의 100개에 가까운 알을 낳을 수 있어서 탈출한 몇 마리 애완동물이 상당한 숫자로 불어났어요. 플로리다 야생동물팀은 여러 해결책을 시도했어요. 공개 사냥, 훈련된 탐지견, 라디오 추적 스카우트뱀까지 동원됐지만
파충류들은 계속해서 풍경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오랜 주민들도 변화를 느꼈죠. 그래도 생물학자들은 매년 현장 작업을 이어가며 플로리다 정체성의 중심인 이 풍경을 보호하려고 헌신했어요. 2010년대 후반쯤 주 정부 사무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냥꾼, 덫, 미끼, 첨단 기술을 실험한 후에 당국은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았어요. 한 회의에서 누군가 가볍게 허니배저를 언급했어요. 독이 있는 뱀과 맞서는 걸로 유명한 강인한 동물이죠. 그 제안은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개념은 머릿속에 남았어요. 허니배저의 두꺼운 피부, 빠른 학습 능력, 독에 대한 강한 저항력은 이론적으로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부정됐죠. 그동안 늪지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이 발톱 자국이 난 뱀 둥지 사진을 보내왔고, 주민들은 작은 줄무늬 동물이 덤불을 지나가는 걸 이야기했으며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소문이 힘을 얻었어요. 공식 성명은 확고했어요. 플로리다에 허니배저는 없다고요. 그래도 당국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더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상한 목격이 늘어나면서 한때 허니배저 도입을 농담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에버글레이즈가 계속되는 이야기의 새로운 장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느껴졌어요. 생태계의 후유증. 당국이 플로리다의 비단뱀 침입 규모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에버글레이즈가 변하기 시작한 후였어요. 처음에는 특이한 현상으로 여겨졌던 게 이제는 큰 생태계 변화로 커져버렸죠. 원래 다양한 생물로 유명했던 이 습지가 비단뱀들이 이 생태계에 준비되지 않은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으면서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과 국립공원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은 포유류가 급격히 줄었어요. 비단뱀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의 99%나 감소했답니다. 한때 흔했던 습지토끼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고 밥캣이나 여우 같은 중간 크기의 포식자들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변화는 토양 뒤집기, 씨앗 이동,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작은 포유류를 서식지 신호나 청소 기회로 의존하던 새종들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요. 비단뱀들은 맹그로브 숲, 토플 습지, 숲이 우거진 섬 같은 곳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얕은 물을 조용히 지나다니며 정확하게 공격하죠. 생물학자들은 이 뱀들의 소화관에서 다양한 먹이를 발견했어요. 물새부터 성체 사슴까지요. 한 비단뱀은 자기 몸 크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새끼 사슴을 토해내기도 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포식자 먹이 관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예예요. 오랫동안 에버글레이즈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졌던 악어들조차 이제 경쟁자를 만난 셈이에요. 빅사이프러스 국립보호구역에서 찍힌 유명한 사진처럼 비단뱀이 악어를 먹는 장면이 상징이 됐죠.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뱀들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영향은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너머로도 퍼져요. 오키초비 호수 근처에서도 비단뱀이 목격됐고 기후 모델에 따르면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면 서식지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플로리다 대학 연구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번식 개체군이 플로리다 중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정책 논의가 시작됐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워요. 더 설치 프로그램, 상금 사냥, 탐지견, 환경 DNA 검사 같은 노력들은 유용한 데이터를 주지만 뱀들의 빠른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암컷들은 한 번에 많은 알을 낳고 둥지가 찾기 어려워서 뱀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 큰 질문을 던져요. 새 환경에서 이렇게 잘 번성하는 포식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도구와 전략을 개발 중이지만 많은 이들이 에버글레이즈가 영구적으로 변했다고 인정해요. 생태계는 시간이 지나며 적응하겠지만 돌아오는 균형은 여러 세대 동안 이 지역을 형성했던 그 균형과는 달라질 거예요. 절박한 대책들.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한 당국은 기존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지점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됐어요. 덫으로는 뱀들의 일부만 잡혔고 상금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개체수에 영향을 줄 만큼 제거되지 않았어요. 대중 사냥은 관심을 끌었지만 인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매 성공 사례마다 습지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단뱀이 더 부각될 뿐이었어요. 이 문제는 곧 생태계를 넘어 장기 해결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게 됐어요. 기관 회의에서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호위원회와 미국 지질조사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유전자 접근법부터 서식지 수정까지 제안이 나왔죠. 어떤 연구자들은 소리 유인 장치를, 다른 이들은 호르몬이나 표적 생물 도구를 이용한 불임화 기술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이런 전략들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자연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대상이 아닌 종에게 위험을 줄 수 있었어요. 에버글레이즈의 복잡함 때문에 모든 개입이 섬세해야 했죠. 2000년대 중반쯤 과학자들은 한 가지에 동의했어요. 완전 박멸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관리와 억제가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연구자들은 GPS 추적기를 단 유다뱀을 테스트했어요. 번식기 동안 다른 뱀들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제한된 시험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천 제곱마일의 습지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어요. 이 변화는 어려운 질문을 열었어요. 한 포식자를 이용해 다른 포식자를 관리할 수 있을까? 생태학자들은 과거 생물 통제 사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를 보통 피하죠. 호주의 지팡이 두꺼비나 하와이의 몽구스는 도입종이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례예요. 그럼에도 비단뱀 수가 늘고 토착 포유류가 줄면서 자연적으로 뱀의 강한 종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다시 나왔어요. 자주 언급된 동물 중 하나가 허니베저예요. 강인함과 지능, 독사와 맞서는 능력으로 유명해서 야생 다큐멘터리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죠. 플로리다의 가장 파괴적인 침입자를 상대로 이런 동물을 투입한다는 아이디어가 대중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온라인에서 유머로 시작됐어요. 플로리다의 허니베저를 풀어라 같은 장난스러운 댓글들이었죠. 포럼과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기자들이 전문가들에게 이런 전략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허니베저를 플로리다에 도입하는 건 실행 가능하거나 책임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소리 작전. 누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 회의에서 농담으로 나온 생물학자의 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종들이 멸종하는 걸 지켜본 레인저의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 순간부터 오소리 작전의 초기 윤곽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안은 에버글레이즈 깊숙한 버마비단뱀 번식 지역에 꾸로소리를 엄격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도입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비단뱀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이런 색다른 접근법도 고려해볼 만했죠.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생태학적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버마비단뱀이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한다면 또 다른 적응력 강한 포식자가 그걸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꾸로소리, 학명 멜리보라 카펜시스, 가 곧바로 주목을 받았어요.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고 두껍고 유연한 피부, 독 저항력, 그리고 훨씬 큰 동물과도 맞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특히 뱀과 싸우는 본능이 강해서 더 눈에 띄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생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의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죠. 온라인에서는 반복되는 농담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소수의 연구자들은 마이크로칩을 심고 제한된 방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도로 통제된 테스트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둘러싼 윤리적 논의는 꽤 컸어요. 한 종을 도입해 다른 종을 균형 맞추는 건 위험을 동반하죠. 연구자들은 비슷한 시도가 생태계를 바꿔놓은 역사적 사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단뱀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동의했죠. 오소리 작전이 소문인지 연구인지
아니면 조용히 테스트된 전략인지 모르지만 이는 결의와 신중한 지도 아래서 생태계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동물일까요? 꾸로소리가 플로리다의 취약한 생태계에 도입할 만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유일한 생물인 이유는 뭘까요? 그 무자비한 녀석을 만나보세요.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원래 서식하는 멜리보라 카펜시스, 즉 꾸로소리는 놀라운 명성을 얻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자신감을 강조하고 농부들은 엄청난 집요함으로 여기며 심지어 사자들도 거리를 두죠. 그 힘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략에서 나와요. 꾸로소리는 거에 물러서지 않아요. 독이 있는 뱀과 맞서서 살아남고 벌떼에 쏘는 공격을 뚫고 벌집을 털며 자물쇠 작동법을 배워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침입하죠. 한 사육사는 이 종을 힘과 영리한 문제 해결 능력의 조합이라고 불렀어요.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굴을 파며 탈출 경로를 배우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그 행동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결의에 의해 이끌려요. 바로 이 태도가 플로리다의 관심을 끌었어요. 버마 비단뱀이 에버글레이즈의 지배적 포식자가 돼서 거의 저항을 만나지 않았죠. 자연적인 경쟁자가 거의 없고 먹이 범위가 넓어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토착종들이 도전할 수 없다면 다른 포식자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물학자들은 여러 후보를 검토했어요. 몽구스는 독에 강하지만 너무 작고 코요테와 살쾡이는 이미 비단뱀을 피하며 사양고양이와 흰족제비는 늪지 생활에 필요한 내구성이 부족했어요. 필요한 강인함과 적응력을 모두 가진 종은 단 하나, 꾸로소리뿐이었죠.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꾸로소리는 독립적이고 영역의식이 강하며 사육 상태에서 관리하기가 악명 높게 어렵죠. 장비를 부수고 우리에서 탈출하며 훈련에 잘 따르지 않아요. 한 관리자는 꾸로소리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오소리 작전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플로리다는 외부 지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야생동물센터와의 협력으로 연구 허가하에 제한된 수의 꾸로소리를 제공받아 통제된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연구 정착할 만큼은 아니었죠.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각 동물에는 마이크로칩과 송신기 목걸이가 장착됐을 거예요. 연구자들은 영역, 행동, 식단을 모니터링했을 테고요. 의도는 혼란을 푸는 게 아니라 생태적 상호작용에 대한 집중 연구였어요. 그럼에도 이 개념은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대륙을 넘어 꾸로소리를 옮겨 침입 비단뱀을 막는 건 대담하고 비전통적이었죠. 꾸로소리가 선택된 건 쉬워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옵션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에 희귀한 회복력과 지능의 조합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파급 효과. 아무도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 그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오랜 정적 상태를 거친 후에 에버글레이즈가 다시 활기차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풍경이 다시 예측 불가능해졌고 여러 면에서 새로워졌어요. 초기 반응들이 가라앉으면서 더 넓은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에버글레이즈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허니배처 이야기가 진짜인지 믿든 안 믿든 생태계 자체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징후는 새들로부터 왔어요. 여러 해 동안 외가리, 백로, 그리고 다른 물새종들이 파이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둥지를 틀기 힘들어했어요. 알이 사라지고 새끼들이 사라지며 번식지가 조용해졌죠. 그런데 점차 둥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수십 개씩요. 10년 넘게 조용했던 곳에서 다시 어린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다음으로는 포유류들이 따랐어요. 야간 카메라가 라쿤, 주머니지, 습지 토끼들이 거의 사라졌던 지역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게 진전처럼 느껴졌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한 레인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어요. 뱀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숨을 돌려요. 그게 바로 추세였어요.
한때 습지를 도전 없이 지배했던 버마비단뱀이 미묘한 행동 변화를 보였어요. 이동 패턴이 바뀌고 둥지가 흩어지며 포획자들이 버려지거나 부분적으로 먹힌 알무리를 더 많이 발견했어요. 늪지 안에서 뭔가가 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일부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허니배저들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적당한 크기의 영역을 만들고 빽빽한 덮개 근처에 머물렀으며 사람들에게 거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재는 파이톤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방해가 됐지만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호작용조차 예상치 못한 걸 드러냈어요. 일부 허니배저들이 코요테나 살쾡이와 함께 먹이를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보통 경쟁하는 종들이죠. 포식자들의 역학이 조정되고 있었고 먹이종들이 조심스럽게 공간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려는 여전했어요. 생태학자들은 파이톤을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압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허니배저들이 결국 취약한 파충류를 노릴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초기 데이터는 더 균형 잡힌 추세를 시사했어요. 덜 지배적이고 더 생태적인 주고받음이요. 풍경 자체도 미묘한 물리적 변화를 보였어요. 허니배저들은 타고난 굴 파는 동물로 먹이를 찾으며 흙을 뒤집었어요. 그들의 굴이 정체된 패치를 통기시키고 작은 수로를 만들어 습지가 더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도왔어요. 대조로 정의되는 곳에서 에버글레이즈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거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지만 진짜예요. 모두가 이 가능성을 환영한 건 아니에요. 환경 옹호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공식 확인, 데이터, 윤리적 검토를 요청했어요. 그래도 늪지에서 몇 달을 보낸 현장 연구자들은 직접 진전을 느꼈어요. 에버글레이즈가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니지만 쇠퇴에 저항하고 있었고 그게 중요했어요. 성공이든 도박이든 결과는 분명했어요. 에버글레이즈는 더 이상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리듬을 찾았죠. 어지럽고 생생하며 틀림없이 플로리다스러운. 결론, 자연의 신처럼 개입하기. 결국 이 이야기는 뱀이나 허니배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선택에 관한 거였죠. 우리 자신의 행동 결과물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용의가 있는가요? 일부는 이 노력을 대담한 단계로 봤고 다른 일부는 과도한 개입으로 봤어요. 더 큰 질문이 생겼어요. 생태계를 계속 재형성하면서 보호할 수 있을까? 에버글레이즈는 항상 자신의 리듬으로 정의되는 곳이었어요. 길들여지지 않고 복잡하며 회복력이 강한. 아마 플로리다의 접근은 야심차거나 균형을 회복하려면 완벽하지 않은 촉매제라도 필요하다는 믿음을 반영한 걸 수 있어요. 해석이 어떻든 안내와 방해 사이의 경계가 이동했고 자연 세계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습지 깊숙이 늪은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가며 신비를 간직하고 모두에게 자연이 종종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걸 상기시켜요.